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딥시크 발표 전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트럼프랑 손정이랑 그 샘 알트만이 딥시크를 몰랐을까?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전략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근원적인 전략으로 저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근원적인 전략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차별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가 우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도 스파클링 투자 클럽의 앞으로 3년 미국 주식 트렌드 책의 저자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AI입니다. AI 이야기를 할 텐데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텍사스 어스틴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최민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텍사스 달라스에서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텍사스에 계시는군요. 네. 지금 텍사스 네. 시간은 몇 시예요? 지금 7시요. 오후 아, 저녁 7시. 7시? 저녁 7시. 네네. 날씨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여기는 약간 쌀쌀한데 한국보다는 조금 따뜻할 것 같습니다. 아, 네, 텍사스. 거기는 날씨가 요새 너무 어떠신가요? 추워요. 네. 무슨 뭐 시베리아 같아. 엄청 춥습니다. 어,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바로 AI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최민규 전문가님 인터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본인 이력을 먼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하게 이제 제가 2019년부터 이제 미국 국방, 그다음에 방산 인더스트리에서 인공지능 쪽 일을 이렇게 시작했고요. 어,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미국의 또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에서 스텝 AI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그다음에 또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잠깐만. 일단 방산, AI, 이거 요즘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엄청 핫한 거거든요. 일단 그 백그라운드를 맞죠?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에서 주로 어떤 연구를 하셨어요? 이제 로키드 마틴에서는 이제 주로 강화학습 기술 연구에서 이제 스페셜 오퍼레이션에 필요한 뭐 정찰 업무에 필요한 분야를 처음에 연구를 하다가 아하. 그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제 그거 관련된 프로젝트 연구 개발을 조금 맡아서 이끌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저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잘 모르는 분야일 수도 있는데 이제 미국이 되게 강한 이유 중 하나가 물론 무기적인 그런 기술력도 있지만은 이제 월게이밍에 관련된 되게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워게이밍이라는 생성형 게, 월게이밍이랑 이제 전체적인 그런 전략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아, 어떻게 하면은 어떤 전략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아, 그러면은 상대방은 이렇게 대응할 것이고 그거에 관한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게 엄청 잘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가상 환경에서 전쟁하는 거 말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가상환경 전쟁, 네, 전쟁 전쟁을 시뮬레이션. 시나리오화 시켜가지고 그쵸. 전쟁 네, 시뮬레이션. 네. 뭐 다양한 보안 등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AI 생성형 AI를 어떻게 하면 그런 다양한 보안 등급에 있는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월게이밍에 우리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음. 좀 그런 연구와 개발을 요즘은 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진짜 듣기만 해도 흥미진진한데, 그냥 이게 여담으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거는 네. 당연히 저는 미국이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인공지능 발전이 현재 어떤 흐름이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술 트렌드에 주목해 봐야 되는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되게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발달 과정과 되게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인간은 저희가 출생 직후부터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정신 발달에 이렇게 기초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뭐 컴퓨터 사이언스가 지금은 되게 뜨기는 했지만은 근데 이전에 그런 전통적인 공학이 있잖아요. 뭐 음, 기계공학이나 뭐 그쵸, 그쵸, 그쵸. 전기전압공학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센서와 통신, 반도체 등 그런 외부의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반 기술을 발달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감각기관의 발달 후 이제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 능력을 이제 점점 이렇게 발전을 시키게 되는데
이제 2006년, 그 다음에 2012년 페이페이디 교수님의 이미지넷이랑 뭐 알렉스넷의 등장이 이런 인공지능 안에서의 그런 인지 능력의 개발에 어떻게 보면 되게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어 모델도 이제 어떤 방대한 텍스트와 이제 코드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기본적인 언어 이해와 그다음 패턴 인식 능력을 습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감각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가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케이 감각 기관도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인지 능력이 완성이 됐다면은 이제 저희가 사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요즘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딥시크도 어떻게 보면 사고의 영역에 관련된 언어 모델 중 하나고 이런 그렇죠. 언어 모델들을 기반으로 한 좀 진보적인 추론 모델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델들이 정말 이런 사고의 모델이 정말 이제 활발하게 발달되고 정말 어떤 정점을 찍었을 때 저는 어느 수준의 AGI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회의론을 가진 분들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부분인데 AI가 결국은 AI가 커가는 게 아예 아기가 태어나서 커가는 거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네, 태어나면 이거 뭐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인지하다가 이거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다가 어느 날부터는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네, 그 맞습니다. 머리가 커지고 이제 엄마 말을 안 듣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 이제 AI도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직 그 AI가 이제 몸을 못 찾아서 이제 가상에만 있으니까 요새 이제 그 몸을 찾는 과정이 또 피지컬 AI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사람과 비교해 보면 너무 딱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 맞는 것 같습니다. 최민규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술 트렌드는 뭐예요? 우선은 그런 지금 딥시크가 쏘아올린 그런 작은 공으로 인해서 음, 아마 올해와 내년은 되게 이런 사고와 추론에 관한 연구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되게 깊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멀티 인베딩이랑 조인트 인베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지금 만약에 기타를 누가 쳐요. 그럼 음, 이제 기타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걸 기타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쵸. 그다음에 지금 누군가 우리 앞에 기타를 딱 갖다 줘요. 그럼 음, 우리가 그 기타를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 기타를 봄으로써 아, 이게 기타구나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과거에는. 이제 어, 각각의 모달리티, 각각의 인풋에 따라 각각의 공간의 그런 정보를 압축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 멀티 모델, 멀티 인베딩, 조인트 인베딩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런 공간을 이제 최대한 하나로 압축시키고, 그다음에 좀 더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표현할 수 있을까에 관한 연구거든요. 음.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추론과 사고에 관한 모델과 그다음에 이런 멀티 임베딩, 조인트 임베딩 같은 모델이 되게 AGI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고, 음,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의 맛을 봤잖아요. 되게 큰 모델에 있어서.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게 맛을 알면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까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계속해서 더 작아질 거고, 어떻게 하면 그 작은 모델에서 같은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음,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직스 AI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는 그게 결국 로보틱스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인공지능이 몸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게 될 건데,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좀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참 정말 아마 최민규님처럼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노다지일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진짜 할 일이 진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런 그 기술 트렌드가 이제 계속해서 변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속도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LLM이 이렇게 빨리 커머더티가 되는 걸 보면서 좀 허무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빠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그 기술 트렌드가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연구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커머셜라이즈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뭐 책에서도 여러 국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언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제 음, 저희가 뭐 여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외국인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했을 때 아무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음, 뭐 기성세대들이랑 비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의 장벽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아마 뭐 되게 큰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런 중소기업들도 되게 쉽게 글로벌 기업
글로벌에 진출을 하고 거기서 되게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로보틱스, 제가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분야라고 트렌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이 하나의 육체적인 부분이라면 인공지능이 외적인 걸 담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로보틱스가 미칠 수 있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마트 팩토리나 제조업 분야나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홈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음, 그러니까 그게 결국 정의하는 건 새로운 유비쿼터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옛날에는 뭐 저희가 뭐 차를 끌고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뭐 이런 정도의 좀 스마트 시스템에 대해서 새로운 유비쿼터스라고 했다면은 이제는 그걸 넘어서 로봇과 정말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시티와 그다음에 그런 유비쿼터스를 아마 재정립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관점에서 조금 얘기를 하면요. 엔터프라이즈에서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자동화를 시켜놨잖아요. 이제 그런 네. 것들은 다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아마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전틱 AI라고 들어보셨을 아하. 건데 이제 그게 아마 그 모든 지금의 그 에코시스템 위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음, 데이터, 그다음에 뭐 분석, 이제 그 모델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냥 하나의 팀이 할 일을 어느 정도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아마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전트 AI도 참 엄청난 것 같고, 스마트 팩토링, 매니팩처링, 유비쿼터스, 이 모든 얘기들이 과거에도 없었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AI가 현실화되면서, 정말 진짜 오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가 어떻게 그 가장 혁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딜까요? 뭐, 길게 보면은 사실 모든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좀 작게 보면은 가장 제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오, 그다음에 우리 효석 대표님도 아마 지금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터를 하는 입장으로서 맞아. 아마 GPT 이전과 지금의 그런 일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감사하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어떤 그렇게 챗 GPT뿐만 아니라 사실 미디어 자체도 이제는 점점 진보된 모델들이 나와가지고 그럼 디자이너들도 사실 지금도 엄청 수혜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10시간이 걸리던 작업들이 지금 뭐 한 1시간 만에도 끝낼 수 있고 엄청난 음, 생산성의 증대가 10배면은 엄청난 거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이제 많은 변화를 가져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생성형 AI 기술로 인해서 산업이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빅테크 같은 이제 기업들도 뭐 크게 영향은 받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거예요. 이제 음, 엔지니어들의 수요가 필요나 있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 없이 코딩을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고 어, 그다음에 내가 사람 주니어 한 명을 뽑아가지고 같이 일하는 것보다 AI랑 일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또 혁신적으로 작용이 되는 산업이 테크놀로지 그런 빅테크 같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스마트 시티 아까 제가 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곧 정말 이제 빨리 되게 그 토요타에서 그런 타운을 이미 만들었잖아요. 그 어떤 유비쿼터스라고 해가지고 정말 스마트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음. 짜고 모든 스마트한 기술 연구원들을 다 거기다 몰아넣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이제 상용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AI 시대의 인간의 경쟁력. 아마 이제 AI를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떻게 해요?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음, 부모님도 그렇고, 뭐 삼촌들도 그렇고. 근데 또 늘 두 가지 정도를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네네. 번째는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변화의 그런 변환점에 있는데, 그다음에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결코 작지 않잖아요. 맞아. 그래서 모든 그런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은, 만약 어떠한 기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챗GPT에 대해서 주위에 5사람 이상이 이야기를 한다. 음, 그러면 한번 꼭 사용을 해보시고, 그 음, 다음에 이 기술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조금 가늠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음, 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오히려 더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질문하는 능력이에요. 음,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보다 빠르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답을 찾는 시간보다는 질문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인데, 그러면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이렇게 오는 답들을
빠르게 분석하고 빠르게 해석하는 그런 능력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이 되게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AI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트렌드에 있다. 게다가 이제 또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방부에 있었다. 뭐 또 이제 방위와 AI 그런 관점에서 2025년에 투자할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아마 되게 또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우리 모델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 써보세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할 때 음, 정말 한 1000번을 시도해서 가장 잘 나온 것들을 가지고 광고를 하게 될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기술이 정말 잠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조금 좀 멀리서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음, 어, 그리고 단순히 그다음에 회사를 보실 때는 단순히 그냥 모델링만 잘하는 회사들보다는 그런 모델들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모델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회사를 조금 보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회사가 피칭을 할 때 우리 이 모델 진짜 잘 만들어요라기보다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이런 모델을 만들지만 이 모델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거고, 이런 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까지 딱 나와 있어야지, 이제 투자를 조금 할 때, 좀, 괜찮은 투자의 아이템이고, 회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지 마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상장에 돼 있는 미국 주식 중에서는 어떤 주식을 제일 좋게 보시나요? 인공지능 쪽을 봤을 때는,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를 사실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추천을 해놨는데 음, 책을 쓰고 난 후에 팔란티어가 갑자기 정말 많이 비싸졌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제가 뭐 이 주식을 사라 말아라고는 할 수 없지만 팔란티어는 어 그나마 조금 망할 리스크가 적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부랑 일을 하잖아요. 미국 정부랑. 음, 음, 그만큼 미국 정부의 돈을 갖고 있고 그다음 그런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망하게 두질 않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세이프티 라인이 있지 않나 싶고요.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가 뭐 단순히 뭐 GPU를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음,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엔비디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AI 그런 기술력도 사실 상당해요. 어허, 그다음에 로보틱스에 관련해서도 뭐 많은 부분이 공개는 안 됐지만 엔비디아가 가진 잠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엔비디아를 좀 추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뭐, 제일 좋은 주식을 두 개를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AI와 방산.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가진 가치를 더 많이,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민규님과 인터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이상진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서 글로벌 세일즈 전략을 음,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HP, 그러면은 저기 우리 노트북, 프린터, 이거 생각나는데, 그거 말고 뭐 다른 거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네. 네네. 저도 이렇게 회사 얘기할 때마다 나도 HP 노트북 있어, 프린터 있어 이런 걸로 항상 대화를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휴렛패커드에서 분사한 기업으로 음,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런 IT 인프라스트럭처. 조금 전에 이제 최민기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AI를 돌리기 위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아하,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B2B이기 와,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아, 휴렛패커드만 아시고. 예. HP가 아니고 HP 엔터프라이즈군요. 네. 그렇죠. HPE는 이제 그 약자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이 서버, 그리고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기 위해서 현장에 계시니까 AI, 일단 이제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AI 네네.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뭐예요? 그 아카데미 구독자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효성님께서 AI 투자, 딥식, 스타게이트 뭐 이런 주요 이슈들을 이미 막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되게 네네. 재밌게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 같은 어떤 고성능 칩도 정말 당연히 너무 중요한 요소지만 이런 모델 학습과 운영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고성능 서버 그리고 이제 구조화되지 않은 이런 데이터를 이제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 플랫폼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해주는 어떤 네트워크
모든 거 위에 있는 시큐리티, 어떤 보안 솔루션,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냉각, 전력 인프라, 이런 모든 거를 포함한 건물과 공간, 그리고 IT 운영 인력까지 이 모든 거를 포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IT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또 AI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막, 뭐 서버,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가상 공간에다 건물을 막 뚜닥뚜닥 지으려면은 필요한 모든 것들, 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근데 예. AI가 발전할수록 우리가 지금 AI 인프라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음, 그 데이터를 또 사실 뭐 거의 엑서플롯 뭐 이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뭐 GPU 기반의 어떤 GPU 칩이 뭐 수천 개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 그렇죠. 챗GP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천 개의 GPU를 돌려서 이제 그 모델을 훈련을 시켰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사실 전력 소모가 또 달라지고 이제 아하.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인프라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이제 전력 소모가 있고 또 음. 그에 따른 발열이 있으면 또 냉각 시스템 이런 것이 이제 뭐 리퀴드 쿨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엔비디아 칩을 구입만 한다고 AI 데이터 센터로 탈바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인 면에서 어떤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인프라가 진짜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I 인프라, 말씀 주신 게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좀, 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서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음, GPU나 이런 칩을 다룰 수 있는 AI 서버가 사실 그 인프라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음, 어떤 수요라든지 어떤 성장이 거의 AI 서버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음. 들면 카펙스 투자 같은 경우, 어떤 카펙스라는 게 이제 캐펙스, 결국은 네, 기업이 인프라를 투자하기 위한 그런 비용을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 투자라는 개념인데 그 안에서 사실 AI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예를 들면 빅테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체를 총합하면 거의 한 3천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하고, 이제 뭐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적인 다 금액을 다 합친 거지만 5천억 달러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서버로 생각이 됩니다. 음, 네, 이어서는 이제 스토리지의 중요성이 더 커지죠. 왜냐하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서버 옆에 붙어 있는 스토리지였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음, 스토리지가 어떤 뭐 클라우드에도 연결이 돼야 되고 스토리지가 어떤 AI를 또 지원을 가능한 어떤 스토리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그냥 장치로서의 스토리지가 아니라 어떤 그 시스템, 어떤 플랫폼의 음.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과거에 그 닷컴 버블 당시에도 그랬다고 제가 이제,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제 처음 생각했을 때는, 야, 서버가 이만큼 필요하고, 야, 이게 돌아가려면은 전기도 이만큼 필요하고, 막, 와, 이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음, 그것도 결국은 이제 기술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필요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제 그 논문을 본 것 같은데, 지금도 딱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딥시크인 거죠. 아, 그렇죠. 잠깐만. 그래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논란들이 있어요. 이상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딥시크의 등장, 이 이제 이야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사실 한, 뭐, 2주 전부터 이제 사실 딥시크 없이 사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최근에 정리해주신 딥시크 관련 영상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음, 이제 그 세 가지 포인트 되게 인상적이에요. 미국과 이제 중국의 대결, 그리고 오픈소스, 컴퓨팅과 이제 알고리즘, 이제 어떤 네. 것이 가장 중요하냐.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흐름 속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AI 모델의 어떤 개발의 패러다임이 좀 변화할 것 같고요. 어, 두 번째로는 빅테크랑 클라우드가 주도하고 있는 이 AI 마켓이 이제 엔터프라이즈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AI 모델이 훈련되고 운영되고 배포가 됐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on-device AI라든지 엣지 컴퓨팅 같은 이제 실제 AI가 이제 돌아가고 이제 추론이 일어나는 장소가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의 방향도 그에 맞춰서 이제 좀 더 최적화되고 어떻게 되면 더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 것이냐. 이제 빅테크 주도의 어떤 AI 투자가 사실 엔터프라이즈로 옮겨가면서 사실은 빅테크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전체를 봤을 때는 엔터프라이즈라는 모든 기업들을 합한 것보다 더 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로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AI 산업이라는 것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화되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인상적인 게 빅테크가 아무리 크곤 해도 엔터프라이즈 그러면 이제 미국에는 모든 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렇죠. 기업이 네, 다 투자하면은 그러니까 게임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클라우드에 머물러 있던 AI가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디바이스 속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네, 과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AI의 최적화된 모델이 이제 나온다. 나오겠죠, 당연히. 네. 나온다면은 데이터 센터의 투자 방향은 어떤 식으로 달라질까요? 지금은 이제 사실 고성능 GPU 서버 중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엔비디아 칩을 사는데 사실 혈안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제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구글이고 아마존이라고 해도 사실은 지갑이 한정돼 있잖아요. 내가 음, 버젯이라는 게 있고 이제 살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 칩을 사면서 이제 돈을 다 쓰다 보니까 제 음, 생각에는 나머지 어떤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효율적인 모델이 나오고 예를 들면 저비용 AI 연산이나 어떤 그 추론을 할 수 있는 범용 CPU 아니면 그런 맞춤형 AI 칩도 지금 뭐 빅테크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면 기존의 칩에 들어가던 투자 비용이 이제 전체적인 다른 생태계, 예를 들면 뭐 더 좋은 스토리지 플랫폼,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에 집중되어 있던 게 이제 엣지로 가면 네트워크라든지 보안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음, 이제 막아야 될 부분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쵸, 그쵸. 기존에는 이제 내가 서버만 막았으면 되는데 이제는 뭐 각 오피스, 뭐 내 디바이스, 뭐 이런 어, 것들을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와 보안 이런 부분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투자가 이제 들어갈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지금 사실 듣다 지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운영하는 분들은 정말 머리가 터지거든요. 이거를 어, 계산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최민규 연구원님 같이 이런 분이 이제 AI 워크로드를 이제 개발하실 수 있게 막 이걸 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잡성을 볼 수 있고 한눈에 이제 관리할 수 있고 이런 옵저버빌리티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아. 있고 매니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주식의 관점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온리 여기만 이제 그 불이 켜져 있었다면 이게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이것도 그렇죠. 필요했었죠. 그러니까 원래 다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게 GPU 때문에 여기에만 몰두돼 있다 보니까 안 보였던 예. 것들이 하나하나씩 보일 텐데 이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꽤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할 일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수혜 보는 기업도 많아진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죠. 올해 네. 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딥시크 발표 전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요거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네. 이상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인사이트 있는 질문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네. 이제 트럼프랑 손정이랑 그리고 그 샘 알트만이 딥시크를 몰랐을까? 어, 저도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전략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근원적인 전략으로 저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근원적인 전략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음, 차별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가 우위입니다. 그래서 뭐 음, 저비용이죠. 로우코스트 전략인데 딥시크는 물론 이견이 있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딥시크가 굉장히 뭐 차별화된 부분이 있고 음,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았고 최고의 최적화를 했잖아요. 그래도 저는 결국은 카테고리를 한다면 결국은 저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을 냈다. 음, 그러면 사실 미국이나 오픈 AI 같은 선두 주자들은 선택해야 될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차별화죠. 음. 왜냐면 비용으로 경쟁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들이 가려고 하는 길은 정말 이제 컴퓨팅 파워 다 때려박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때려박아서 이제 샘 알트만이 이제 나는 AGI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길에 따라서 완전히 차별화된 어떤 진짜 완전 고성능으로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길로 이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타게이트는 그거의 하나의 어떤 전략이 되겠죠. 어떤 음. 뭐 투자를 정말 해서 양원평이 이제 한 세대가 더 뒤처져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한 세대는 이제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라고 음.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AI라는 어떤 최첨단 경쟁에서는 사실 큰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음. 제 생각엔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턱 끝까지 쫓아온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내가 막 숨이 할 턱 수 있는 거 막히죠. 다, 네, 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막 거의 막 바나나 던지고 막 못 따라오게 막 이렇게 온갖 걸 다 했는데 얘네가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제재가 실패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제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렇죠. 맞아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더 이제 더 큰 격차를 벌리려고 하지 않을까. 음. 예. 그 스타게이트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딥시크를 몰랐을까? 뭐 이런 질문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제가 네, 이제 그 뒤로 이제 생각했던 거는, 네, 그 트럼프는 샘 알트만한테 속은 걸까? 속아준 걸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아니, 알고 있지만 네, 속아줬다. 뭐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든 차별화를 하기 위한 투자는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네, 말씀 주신 대로 뭐 딥시크 때문이든 아니든 어쨌든 AI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갑니다. 그리고 엣지 그 컴퓨팅으로도 가요. 그러면은 네.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의 역할은 좀 축소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는 사실 여전히 AI 모델을 훈련하고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고 연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역할을 가져가지만 이제 온 디바이스 AI나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 이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최적화를 하거나 어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음. 음. 그러면서 네트워크랑 이제 보안이 좀 더 중요해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같은 개념에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만 우리가 봤다면 확실히 다른 쪽,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많이 보긴 봐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스파클링 투자 클럽 3년 후에 미국 주식 트렌드를 이제 책에서 혹은 책이 아니더라도 이상진님이 주목해 봐야 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엔비디아에 막 집중해 있던 게 사실 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럴 때는 사실 한 기업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선두주자들을 가져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AI 서버를 리딩하는 기업 델, 그리고 음. 제가 있는 힐패커드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이 음. 정도가 사실 AI 서버를 리딩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음. 네트워크에서는 뭐 시스코가 당연히 압도적인 선두주자지만 예를 들어 아리스타 네트워크나 주니퍼 네트워크스 같은 어떤 2, 3위권 기업들도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스토리지에 있어서는 이제 델이나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도 이제 스토리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퓨어 스토리지라든지 넷앱이라든지 그런 이제 스토리지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사실 또 스토리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세 가지와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지원해주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들 말고도 이제 그런 클라우드를 어떻게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걸 셋업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회사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키워드를 이제 서버나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쪽, 그리고 네, 스토리지, 데이터 네, 관리 이런 쪽, 그리고 이제 뭐 이거를 이용해 먹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회사들도 뭐 이거 다 이게 점점 커머디티가 됐어. 이거 그냥 싸게 이제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비용 절감 측면에서 엄청 수혜를 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부분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상진님과, 최민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규님부터,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이용석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구독자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또 이런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호수 대표님 방송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사실 말한 내용들이 사실 이 시간에 다 사실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막 급하게 얘기했는데, 저희 책에 좀 더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파클링 투자 클럽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